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부합하는 중국용 플래그십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규제로 H100의 수출이 막히자 저사양의 H20을 따로 개발해서 중국에 수출한 적이 있는데 블랙벨 시리즈인 B200을 중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B20을 개발 중입니다. B20은 내년 2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SEC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서브로보틱스 주식을 370만 주 취득했는데 이는 서브로보틱스 지분의 약 10%에 해당됩니다. 웰스파고가 애플의 목표가를 $275로 상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iOS 18과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아이폰 16의 교체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베어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애플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240로 상향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로이터는 애플이 이르면 2026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아시아의 부품사를 접촉해서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부품 제작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애플은 제품 출시 2년 전부터 부품사와 신제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애플의 2분기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하며 97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최신 아이폰을 20%나 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업체들에게 밀렸습니다. 점유율 또한 16%에서 14%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하며 출하량 7천만 대를 넘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자국 업체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보가 1위이고 오포, 아너, 화웨이, 샤오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은 증가했지만 전기차 매출은 전년비 7%가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실적 둔화와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가 감소했고 특히 로봇택시 출시 연기도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당초 머스크는 로봇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월 10일로 2달 이상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차량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통해서 로봇택시를 만들고 싶었다며 몇 가지 다른 것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델 2를 내년 상반기에 생산 개시하겠다는 일정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실적만으로 테슬라를 분석할 수는 없고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에 큰 기회를 줄 것이라는 의견이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어드는 만약 하반기에 로봇택시가 출시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는 테슬라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약세론자들은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고 있다면서 테슬라의 진정한 힘과 가치는 AI와 로봇택시라고 강조하면서 목표가를 $300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AI 회사인 xAI에 테슬라 자금 7조 원을 투자할 것인지를 테슬라 이사회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주에 테슬라와 더불어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은 검색 및 클라우드 부문 성장에 힘입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만 핵심 사업 부분인 유튜브 광고 수익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AI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커졌지만 생각만큼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작용했고 알파벳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중에 특히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한 바 있는데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편 알파벳은 자율주행 웨이모에 수년간 $50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파벳은 어닝콜을 통해서 이번 투자로 웨이모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사들이 자율주행 차량 생산을 중단하거나 출시를 미루는 상황에서 알파벳의 투자 확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가 AI 최신 모델 라마 3.1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라마 3 이후 3개월 만에 출시하는 최신 모델입니다. 라마는 메타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명칭으로 이번 모델은 엔비디아 H100 16,000개를 사용해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EU 집행위는 1년 반에 걸친 반독점 관련 조사를 마치고 메타에 대해 2023년 전체 매출의 10%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9월에서 10월에 내려질 예정인데 메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영국에서 심장질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위고비는 영국에서 심장 치료제로 승인받은 첫 번째 비만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일주일에 1회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 VK2735의 임상 3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한다는 소식에 급등했고, 이는 기존의 치료제를 만드는 일라이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에는 악재로 작용해서 두 회사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VK2735는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오픈AI가 자체 검색 엔진인 SearchGPT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구글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의 복구 비용만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클라이언트가 경쟁업체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5% 미만의 고객 이탈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캐시우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매수에 나섰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IT 대란으로 윈도우 기기 850만 대에 영향을 줬다면서 이는 윈도우 기기의 1% 미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지난주에 BOA 지분 약 14억 달러를 매각한 데 이어서 금주에도 8억 달러를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IT 대란으로 혼란을 겪은 가운데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부터 또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그런 중앙 집중화 네트워크 사고로 전 세계가 먹통이 되면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트럼프 피격에 이은 IT 대란의 영향으로 반사 이익을 얻은 비트코인이 42일간의 하락장을 종료하고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23일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의 파급력이 생각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기대만큼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초기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이더리움이 최대 15%가량 하락했습니다. 한편 주중 해리스 후보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트럼프 후보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이 50% 정도 진행되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도 하락했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 등의 호재로 가격이 9,500만원까지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트럼프 후보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등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바이오 디젤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조사 중인데 임시 조치로 다음 달 중순부터 중국산 바이오 디젤에 12.8%에서 36.4%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내년 2월에 마무리한 후에 관세를 확정할 예정인데 이는 5년간 유지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와 일치하는 수치이고 2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원 PCE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컨센서스와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PCE 발표 후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우세해졌습니다. CNBC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GDP 속보치가 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2.0%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1.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요 성장 동력인 개인 지출이 전분기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확장하고 연착륙하고 있으며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PCE 물가지수가 2.6% 상승했습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1분기에 3.7%로 급등한 후 2분기엔 2.7%로 둔화됐습니다. 근원 PCE는 연준이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측정치입니다. 블룸버그는 물가 둔화와 관련해서 경제 연착륙과 함께 오는 9월 금리 인하의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보다는 근원 PCE가 높았다는 점에서 물가가 기대만큼 빨리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전주의 24만 5천 건보다 10,000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했는데 이번에는 허리케인의 영향이 축소되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1000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는 66.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7월 예비치인 66.0보다 개선됐지만 6월 확정치 68.2와 비교하면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전월 대비 하락폭인 1.8포인트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아니고 오차범위 내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집계됐는데 직전월의 3.0%에서 둔화됐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는 68.8을 기록했는데 직전월의 69.6에서 둔화됐습니다. 미시간데이 조앤후 디렉터는 고용시장 기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개인 소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몇 달간 경기 태도의 변동성이 생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물은 3.35%로 주택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은 3.85%로 각각 0.1%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했으나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하락했고 소매 판매 역시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 부진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1년 만기 MLF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1년 만의 인하인데 2.3%로 인하되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는 389만 건으로 전월비 5.4%가 감소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 4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중간 가격이 1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간 가격은 전년비 4.1% 상승해서 42만 6,900달러입니다. 재고도 전월비 3.1% 증가해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132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중간 가격은 상승했지만 재고도 증가했기 때문에 중간값의 추가 상승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록적인 가격과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시장에 부담이 된 상태이지만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 것이므로 금년 말에는 주택시장의 거래가 회복될 전망입니다. 6월 신규 주택 판매는 61만 7천 건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은 41만 7,300달러로 3월 이후 최고입니다. 신규 주택 재고도 2022년 10월 이후 최다입니다. 조금 전에 6월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주택도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과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시장에 부담이 된 상태입니다. 구매 예정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도 거래 부진의 이유입니다. 화요일에는 690억 달러의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응찰률은 2.81배로 6개월 평균인 2.58배보다 훨씬 높은 응찰률을 보였고 발행금리도 당시 시중금리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하락한 국내 수요는 역대 최대를 보인 해외 수요가 커버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국채 입찰의 수요는 양호했습니다. 수요일에는 700억 달러의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발행금리는 4.11%로 당시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았지만 국내외 수요가 6개월 평균을 넘어서면서 국내외 수요는 양호했다는 평가입니다. 목요일에는 440억 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2.64배로 양호했고 6개월 평균 응찰률을 상회했습니다. 발행금리는 4.16%로 시중금리보다 소폭 낮았지만 직전 대비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해외 수요가 견조했습니다. 금주에 있었던 국채 입찰은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수요도 견조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월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로 7월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전월의 마이너스 10에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주에는 7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13.9로 2년 내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7월 S&P 제조 PMI가 49.5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6개월 내에 최저입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7월 서비스업 PMI는 56으로 2년 4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집계하는 종합 PMI는 55로 집계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4.75%에서 4.5%로 인하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고, 인플레가 진전되면 내년에 인플레가 2%대로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완화된다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것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이후 ASML의 중국 매출이 2배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 이후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조 장비의 구매를 가속화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기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